자, 72페이지 보실게요. 교재요. 교재 72페이지 보시면 등록의 결격 사유 나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는 계속 강조를 좀 드렸죠. 그죠? 요거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로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여기까지 쉽죠? 그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앞에 것도 필요 없고요. 실형 선고 3년 경과 아니함. 이 정도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이니까 금고 이상은 징역, 금고, 사형이죠. 사형은 안 되는 거니까 금고, 징역. 그죠? 실형을 받고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예. 그러니까 금고 이상 실형 3년.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죠?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아까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죠? 그게 실형이 끝난 지 3년이 안 지난 거죠. 지금은 뭐예요? 집행유예니까 실질적으로 어떤가요? 실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집행유예가 끝나고 3년이에요? 그런 말 없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죠. 그럼 집행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격에서 해소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격에서 해소가 된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 3년. 그죠? 자격 취소 3년. 이건 뭘까요? 자격이 취소된 다음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까 뭐하고 같이 겹쳐요? 시험하고 같이 겹치죠? 그죠? 시험에서도 시험 못 보는 아이가 컨닝 5년. 그죠? 컨닝 5년, 자격 취소 3년. 이랬잖아요. 거기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취소 3년이면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도 못 하는 거예요. 등록에 결격이 되면, 그죠? 등록을 할 수 없고 중개업에도 영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에 종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 취소가 된 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정지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니까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난 후 3년이에요? 아니죠. 그죠? 헷갈릴 수 있겠죠? 자격 정지가 끝나면 바로 가능하다. 그죠? 위에 것까지는 지금 자격 얘기 나눴죠? 자격증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8번은 뭘까요? 등록증이 취소된 후 3년. 등록증 취소. 그죠? 등록 취소 후 3년. 그 다음에 9번은 뭘까요?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폐업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걸 본다라고 경과. 이게 뭘까요?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업무정지를 받으니까 6개월 동안 노느니 아유 나 그냥 폐업해버릴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업무정지를 받고 한 달 있다가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업무정지를 받았으니까 한 달이 지나도 업무정지 기간이 몇 개월 남았어요? 5개월 남았죠? 5개월 남았는데 폐업하고 한 달 있다가 또 하려고 해요. 등록에 결격이 되겠죠? 왜? 폐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아직 업무정지 기간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업무정지 받으면 다 폐업하고 다음날 다시 등록하게 해요. 맞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건 뭘까요?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업무정지를 받을 당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일하고 있던 직원들이죠? 말하자면 임원 또는 사원, 직원이라기보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원 또는 사원, 그죠? 아까 이사급들, 그죠?
무한책임 사원. 그때 있었던 자로서 법인의 업무정지가 끝나지 않은 건 그 임원 또는 사원에도 그 영향이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법인이 업무정지 받았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딴 데로 가면은 할 수 있으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법인이 업무정지를 받았는데 똑같아요. 오늘 받았는데 한 달 있다가 다 퇴사해가지고 딴 데 가서 또 만들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죠? 아까 금고 이상의 실형은 무슨 거예요? 법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집행유예 금고 이상 실형, 그거는 어떤 법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는데 사고가, 인사사고가 나면 거의 징역형 살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실형을 받고 1년 살다 나왔어요. 1년이 살다 나와서도 3년 동안 뭘 가져라? 자숙기간 가지라 그랬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음주운전하고 사고가 났는데. 그럼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럼 그 기간 끝날 때까지는 중개업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벌금 500만 원 받았다라고 치죠. 벌금 50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된다? 벌금형 받고 3년 동안 유예기간, 즉 자숙기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타이트해지겠죠? 맞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는 어떤 법이든지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은, 그죠? 끝나고 3년이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겠죠? 징역형 받고 3년 동안 결격이 되겠죠? 맞죠?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죠? 어찌됐건 결격이 되는 개념으로 볼 때는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그죠? 위에 있는 우리 법을 포함한 모든 법의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으니까 징역형을 받고 나서 징역 그 형이 끝나거나 만기가 된 걸로 보고, 집행이 종료된 걸로 면제된 날로 보고, 그때부터 또 3년 동안 못 하잖아요. 그 상황은 똑같이 인정이 되고요. 그죠? 대신 자격증까지 징역형을 받으면 날라간다. 무슨 항소요? 항소 중에 네. 아, 확정 판결. 그렇죠. 가능하죠. 그때는. 네네. 항소 중이니까. 아,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벌금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니까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면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 형에 대한 집행이 확정이 안 난 거잖아요. 항소 중이면. 그러니까 근데 구속이 됐다 그러면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그죠? 아, 그렇죠.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선고를 받고 이거는 최종 확정 판결 기준이 되겠습니다. 3년을 300만 원 받았는데 내가 항소하면 200만 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억울하잖아요. 3년 그 기간이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항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원의 최종 판결이죠. 최종 판결 300만 원 받았을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1호 내지 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등록이 결격 사유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중개업을 아예 할 수가 없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은 1호부터 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간에 조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경합범에 대해서 형법과 다른 법률에 의한, 그러니까 다른 법률과 우리 법이 서로 같이, 그죠? 같은 위반이 있을 수 있죠? 형법과 공인중개사법을 동시에 위반했을 경우 벌금을 어떻게 분리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분리선고를 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벌금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형법에 의해서 500만 원 받고 우리 법에 의해서 200만 원 받았으면 우리 법에선 상관이 없죠. 등록이 결격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형법에 의해서 300만 원 받고 우리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총 600만 원이 하더라도, 아까 700이었고 지금 600만 원이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에 결격이 되니까 우리가 중개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 대해서 분리해서, 그죠? 분리해서 얼마 이렇게 선고를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등록의 결격사유의 효과는 당연히 중개업에 종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집 잠깐 보실까요? 19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결격사유의 효과 나옵니다. 결격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이 된다. 등록의 결격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니까 어디예요? 종교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죠? 등자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 다 포함되는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등록의 결격 사유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 따라서 중개 보조원도 못한다. 그죠? 등록의 결격, 지금 본방 다루신 10조에 관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내가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면 중개보조원도 형이 면제된 날부터 3년 동안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등록 전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이 거부된다. 그러면 등록 전이 아니라 등록을 했는데 등록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개업공인중개사인데요. 이 법을 위반해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내가 중개업을 영위를 하다가, 그죠?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중개업은 등록증은 당연히 취소된다. 그죠? 미성년자가 될 수는 없겠죠. 벤자민 버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가 될 수 있죠. 법원에 선고받으면. 그죠? 그러면 당연히 등록의 효력도 사라진다. 그죠? 금고형 받아도 사라진다. 뭐 줄줄이 이렇게 등록의 결격 사유가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고, 내가 등록을 하기 전에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발생이 된다면 내가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등록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로도 보고요.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그죠? 법인 자체에다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다 뭐가 없어야 돼요?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와 제재.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이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절대로 등록 취소 이거고요. 예외가 없다란 얘기예요. 절대적이니까. 그죠? 만약에 임원, 사원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당연히 임원 또는 사원에게 결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긴 한데 2월 이내에 해소가 되면 괜찮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그죠? 누가 좀 자른다 그랬죠? 내보내거나, 그죠? 아니면 그 임원 또는 사원이 가지고 있는 결격을 해소한다면, 그죠? 제재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고용인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 사유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개월 똑같은 상황이죠. 임원 또는 사원이나 고용인이나, 그죠? 개인일 경우에는 고용인이고 법인일 경우는 임원 또는 사원. 물론 정확하게 따진다면 임원 또는 사원도 이사급이라고 보고 어떤 법인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는 거지만, 그죠? 어쨌든 법인일 경우에는 임원 또는 사원으로 이해를 하시고, 개인일 경우에는 고용인에게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는 있죠. 둘 다 2개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받지 않는다. 그래서 결격 사유의 유형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이렇게 되겠죠. 파산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어때요? 세 부류를 보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어떻다 그랬죠? 다른 사람의 전 재산을 다룰 수도 있는 직업이라 했죠?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사회적 경험이 좀 전무한 어린 친구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안 될 것 같고,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 그죠? 그러면 어떤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재산 관리를 못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법원의 선고를 받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내 재산을 맡기는 거
법상으로 볼 때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파산자는 뭘까요? 파산자는 그나마 그 중에서는 제일 좀 정도가 더 좀 경미하다라고도 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파산자도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한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산자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나 파산자나 다 뭐가 있어야죠?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되죠. 그죠? 법원에 선고가 있어야 되고 파산자 같은 경우도 벗어나야 되죠. 면책을 받거나 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과자, 법원으로부터 벌금, 금고, 징역 선고를 받은 자. 뭐 전과자는 먼저 얘기를 하셨었죠. 누가 먼저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편하죠. 1년 징역 받고 1년 끝나고 나와서 3년 동안 자숙기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집행 종료, 집행 면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좀 중요하겠죠. 가석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개념을 좀 잡으실게요. 가석방부터 볼까요? 우리가 말은 아시죠? 단어의 뜻은 아시죠? 가석방은 뭐예요? 가석방. 옛날에요, 가석방이 비슷한 게 어떤 의견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군대 보면요, 상근예비역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현역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2년 반 동안 군대에 있잖아요. 근데 상근예비역은 어때요? 1년은 군대에 있고, 1년 반은 밖에서 출퇴근을 해요. 이해되시죠? 내무반 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가석방은 뭐가 될까요? 3년형을 받았는데 2년 만에 가석방을 받았어요. 그죠? 3년형을 받았는데 2년 지나서 가석방을 받으면 그 1년의 형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유효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 자숙기간을 가지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그 형이 종료된 건 언제 종료되는 거예요? 3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금고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니까 가석방으로 3년 살다가 2년 있다 나왔어요. 그럼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4년 후지. 그죠? 3년 중에 2년 살다 나왔잖아요. 2년 살았으면 1년 집에 있으면 그제서야 형이 종료됐어요. 그럼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년 더. 그러니까 총 시작부터 몇 년이에요? 시작부터 6년이죠. 6년 지나야지 중개업할 수 있는 거죠. 3년형 받으면. 맞나요?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뭐예요? 3년형의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집행유예가 본형기보다 길죠. 그죠? 본형기보다 길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그냥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아니요, 3년 아니라고. 그 3년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집행유예는요, 보통 6월에 2년 뭐 이런 식으로 받아요. 실형은 6월이죠. 실형은 6개월인데 집행유예 기간은 2년 이상 된다는 얘기지. 맞죠? 집행을 그 시간 동안만큼 유예해 주는 거니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집행유예가 끝나면. 그죠? 내 죄값은 6개월인데 2년 동안은 집행유예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가능한 거고. 왜요? 그거 상관없죠. 집행유예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니요. 집행유예는요, 형을 사는 게 아니에요. 형을 받았어요. 네. 네.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예를 들이라고 6개월에 2년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에 5년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6개월에 1년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그냥.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헷갈릴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인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일 수도 있고 3월짜리도 있어요. 실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3개월 받고 3년이거든요. 근데 집행유예는 뭐 1년에 2년 받으면 3년이잖아요. 근데 이 3년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야. 집행유예 기간만 따지자는 얘기예요.
상관없고요. 다 그냥 실형은 집행유예라는 말 자체가 그 실형을 실제로 살지 않고 잠시 동안 유예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이 중요한 거죠. 뒤에 집행유예 기간. 네? 실형은 상관없고요. 실형을 받았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집행유예는 그 실형을 그러니까 실제로는 형을 받은 게 맞아요. 형을 받은 거랑 동일해요. 전과자예요. 그냥 나중에 떼어보면 뭐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고 실형을 6개월 받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지만 어찌됐건 간에 내가 들어가서 살진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사면 문제가 있어요. 사면이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고 특별 사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면의 개념은 뭘까요? 특별 사면은 보통 무슨 특별 사면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대통령 특사 이거 보셨죠? 대통령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 특사의 특사는 특별 사면이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대통령 특사의 특사는 뭘까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거를 대통령 특사 그 날짜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종료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종료된 걸로 봐주니까 종료된 날부터 몇 년이야 우리는? 3년이죠. 그죠? 대통령 특사 받고도 3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은 아까 3년에 가석방 나왔으면 2년에 가석방이면 총 기간이 6년이 걸렸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이건 3년인데 2년 살고 대통령 특사를 받아버렸어요. 특사를 받아버렸으면 3년이 들어가니까 총 몇 년이에요? 5년이 되는 거지. 가석방하고 또 다르죠. 맞죠? 상황은 똑같죠. 2년 끝나고 나와서 하는 건 똑같은데 중개법에서 본다면 아까는 가석방으로 나왔을 때는 총 6년 만에 중개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특별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이 줄긴 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하나 더 있어요. 일반 사면이 있어요.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은 뭘까요? 일반 사면은 왜 지칠까요? 특별사면은요, 죗값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만, 그래, 고생했고, 뭐, 대통령 보통 당선되면 많이 하죠. 내가 특별사면을 내리는 날부터 너 죄를 사하노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면은 뭐냐면요, 아예 애초부터 소급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일반 사면이 되는 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는 경우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내가 죄를 져가지고, 뭐, 누명이든 어찌됐건 누명이 쓴 거지.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진범이 잡힌 거야. 내 죄가 아니라. 그럼 전 어떻게 돼요? 내보내줘야 되겠죠? 국가에서 보상도 해줘요. 제가 그동안 살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줘요. 그리고 애초부터 내 죄가 없었던 게 됩니다. 없었던 게 되니까 내가 일반 사면을 받는 순간부터 되겠어요.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가석방입니다. 그죠? 가석방, 집행유예, 사면, 특별사면, 일반사면. 요 네 가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죠? 만기석방은 헷갈릴 거 없죠. 3년 살았는데 3년이면 끝. 그죠? 가석방은 2년 만에, 3년짜리인데 2년 만에 나왔으면 1년을 밖에서 형을 그냥 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쉽게 생각하면 어때요? 가석방이나 만기 출소나 똑같죠. 차이가 없어요. 총 기간으로 따지면. 맞죠? 3년 징역을 사고 3년 기다리나 2년 만에 나와서 1년 기다렸다가 또 3년 기다리나 마찬가지예요. 가석방하고 만기 집행은 똑같습니다. 그죠? 집행유예는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집행유예 기간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다음에 사면도 두 가지가 있죠.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죗값을 인정하는 거니까 사면이 된 날이 그냥 내가 3년을 살은 걸로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3년 결격. 그죠? 근데 일반 사면은 내가 지금 형을 받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사면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중개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은 뭐 따지실 거 없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법이니까 다른 법이 아니죠. 뭐 음주 사고 내서 300만 원 벌금 나왔다. 나 중개업 등록증 결격 사유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죠.
이 법에 의해서만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도 다 3년입니다.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 취소일에 3년을 더하지 않는 제외사유, 결격사유, 모순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 사무소가 판자집행, 사망해산, 해산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나오는 건 뭐죠? 결격사유로 인해서 등록을 취소.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등록이 취소를 당하면 등록 취소 시점으로부터 3년 있다, 3년까지는 지금 뭘 못하는 거예요? 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격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죠?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그랬죠? 맞죠? 그럼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면 내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제가 잘 운영을 하다가 결격이 발생을 했죠. 그죠? 결격이 발생을 해서 제가 등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됐죠. 그러면 내가 금치산 선고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거를 갖다가, 결격의 사유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된 걸 갖다가, 너 등록이 취소당했으니까, 그죠? 등록을 취소당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 말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는 플러스 3년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맞죠? 내가 파산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파산해서 파산자가 됐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었지만 내가 중개업을 다시 할 수 있는 건 파산 복권을 받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거예요.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그 다음에 사망 해산. 이거는 뭐 어차피 부월이 안 되죠.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니까 3년을 더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하고 자격은 조금 얘기가 달라서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뭐 무조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부정행위 오면은 아까 시험은 못 보지만 중개업은 할 수 있다 했어요. 그죠? 중개보조원으로. 그 다음에 정지 관련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후 업무정지 기간에 경과되지 않은 자. 이거 말로 하면 좀 어렵다 그랬죠? 업무정지 받았는데 그냥 폐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업무정지 기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업무정지 기간이 다 지나기 전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거는 뭐 따질 게 없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결격이 되는, 법인에 결격이 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당시, 그 당시라는 건 사유가 발생한 것도 있고요. 그죠? 처분을 한 경우도 있죠.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하죠. 왜냐면 업무정지를 받았다. 오늘 업무정지를 받았어요. 근데 어제 누군가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받은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건 2달 전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게 어제 일로 오늘 받진 않잖아요. 맞죠? 그럼 2달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오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제 입사한 임원 또는 사원이 있다라고 칠게요. 그죠? 그럼 어제 입사한 얘네들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한가? 억울하죠.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임원 또는 사원일 경우에 결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들어온 애들은 업무정지니까 다시 퇴사해도 되겠죠? 퇴사해서 딴 데 가도 상관이 없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내리는 거죠? 소속공인중개사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이다. 그죠? 그래서 자격정지 받고 퇴사한 다음에 다른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폐업하고 딴 데 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자격정지 중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기타 등록 관련 문제 재교부의 비교.
자, 자격증의 재교부, 등록증의 재교부, 사유는 분실, 훼손. 자격증은 어디 가서 받으셔라? 시, 도에 가서 받으셔라. 등록증은 어디 가서 받으셔라? 시, 군구 가서 받으셔라. 그죠? 그럼 헷갈리실 게 별로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수수료가 이거를요. 수수료를 시험에 그렇게 내진 않겠지만 그죠? 등록증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를 따른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를 따른다. 골치 아프겠죠, 그러면. 그죠? 아무, 거리낌이 없잖아요, 문장에. 그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등록증은 누가 줘요? 시군구에서 주죠. 그러니까 조례는 어디 조례를 따라야 되겠어요? 시군구의 조례를 따라야 되겠죠. 시도 조례를 따른다. 이래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죠? 근데 그렇게는 설마 안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종별 변경입니다. 종별 변경의 의미는 뭐죠? 종별 변경의 의무는 우리가 지금 공인중개사의 출연지를 생각해보면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죠? 공인중개사가 첫 번째 개인인 공인중개사, 그죠? 두 번째 법인인 공인중개사, 세 번째 법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세 가지 부류가 있었죠? 그죠? 정확하게 따지면 개인에 포함되겠죠. 이렇게 개인을 나누면, 그죠? 개인인 공인중개사,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실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죠. 응? 다른 건 헷갈릴 게 없었어요. 개인이 법인이 되거나 법인이 개인이 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이론상으로. 맞죠? 근데 우리가 걸리는 사람은 얘죠. 그죠? 예전에 허가제 신고제일 경우에 받았던 개업 공인중개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이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자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자격증을 땄다. 자격증을 따면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 사람일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다 갈 수 있지만 개인일 경우에는 법인, 법인일 경우에는 개인밖에 못 가죠. 여기서 얘기하는 화살표는 정확하게는 어딜까요? 개인일 경우 법인, 법인일 경우 개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없죠. 그죠? 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로는 갈 수가 없죠. 여기서 올 수는 있지만. 그죠? 별 문제 아니죠?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그림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신규 등록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얘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이건 뭘까요?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뭘까요? 법부칙 6조 2항에 의한 요 사람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는 등록증만 재교부하면 된다. 그죠? 자격증 제출하고 이렇게 되겠죠. 원칙이든 예외든 모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별도의 폐업신고는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등록 종별을 변경을 할 때 원칙이 어떻게 된다?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인데 법부칙 6조 2항에서는 재교부로 가능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다?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폐업은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은 다시 수료하지 않는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신규등록과 비슷하지만 필요한 사항만 내고, 그죠? 6조 2항에 의한 공인중개사가 개인으로 갈 때는 재교부 신청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완전 처음 등록 신청 시와 종별 변경 등록 시의 구비 서류가 항상 같다는 아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의 효력 상실, 무등록, 중개업 이렇게 나오죠. 등록의 효력 상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 요거는 자동으로 등록의 효력이 상실이 되죠.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등록의 효력은 일신 전속성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등록한 자가 사망을 하면 그 효력은 그냥 상실이 되는데, 중요한 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얘기하지 대표자의 사망을 얘기하지는 않죠. 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대표자의 사망은 그냥 뭐라고, 요약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슬픈 일이에요. 그죠? 네, 대표자의 사망은 그냥 슬픈 일이에요. 그럼 대표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대표자를 세우면 되겠죠. 법인의 경우에. 그 다음에 폐업신고하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말하기 나름인데 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폐업이니까 뭐예요?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거죠.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폐업이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폐업을 했다, 뭘 했다 한 거는 신고를 했다라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폐업일 경우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폐업이라 함은 폐업 신고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럴 경우에 등록의 효력이 상실이 되고, 등록 취소 처분, 면허랑 똑같다 그랬죠? 면허 정지도 걸렸을 때가 아니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지가 되는 것처럼 등록 취소도 등록 취소 처분을 실제로 받아야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죠?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요, 사망과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사유 지금 계속 처분 받아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사망과 해산 시 등록의 효력은 이미 상실된다. 사망하는 순간부터 일신 전속성의 의미가 볼 때 처분된다. 그 다음에 등록 중 양도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다. 결격 사유가 발생해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다 뭐예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그죠? 처분을 받았을 때 효력이 상실된다.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후 중개업을 한 경우, 그죠? 우리가 무등록을 얘기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유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나요? 자격증은 상관없어요.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자격증이 있어도 뭘 안 할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혹시 법인이나 개인이나 사망하거나 해산해도 그 사무실이 계속 운영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등록이 없는 거죠? 등록이 없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것이 된다. 그 다음에 등록, 네? 고용인이요? 네. 네네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건 법정에서 따질 것 같은데요. 그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따지면. 고용인 신고도 안 돼 있고, 그죠? 실제로, 자, 보시면 사장님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거지만 아무것도 신고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신고가 돼 있다 손 쳐도 원래 중개업을 하면 안 되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고용인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도록 시킨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중개업을 그냥 했다라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도 있죠. 보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시켰냐? 시킨 걸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했느냐? 이런 걸로 따져볼 수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휴업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 기간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위반이 되는 거지 등록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폐업을 해야 등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중개업을 한 경우 아까 요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중개업 무등록과 무등록의 기준을 그죠? 무등록과 등록의 기준을 서면 통지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중개업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지금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쨌든 등록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등록이 있었던가 혹은 등록을 지금 하려고 하는 중 이런 느낌이죠. 맞죠?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태생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뭐예요? 아예 그런 생각 없죠? 맞죠? 우리가 이거를요 무등록 중개업자의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잘 보세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자격증을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할 수도 있죠. 그냥 하는 거하고 빌려한 거하고 어떤 게 더 처벌이 낮아요? 그래도 빌려온 게 더 나아요. 그죠?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오면 1년에 1천만 원이잖아. 빌려오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빌려준 사람이야 등록증 자격증 뺏기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빌려오면 1년에 1천만 원이고 안 빌리고 무대포로 하면 어떻게 돼요? 3년에 3천만 원이에요. 맞죠? 똑같이 내 거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무등록 중개업자면 3년에 3천만 원 이것도 유사명칭 쓰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카페 이런 거 쓰면 또 1년에 1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하실 거면 빌려서 하셔라? 이렇게 얘기가 되나요? 결론이? 그죠? 자격증 따고 정상들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은 3년에 3천만 원. 그 다음에 넘기시겠습니다. 또 재밌는 게 있죠. 우리가 아까 본방 말씀드렸던 그죠? 공인중개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중개업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1년에 1천만 원 법이 세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명칭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있는 자가 안 쓰는 거는 처벌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약하겠죠. 과태료겠죠. 근데 없는 자가 있는 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겠죠. 그죠? 근데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건 재밌죠?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써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 이렇게 썼다 그랬죠? 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 정도로만 써줘야 되지 공인중개사란 말을 써주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1년에 1천만 원 유사명칭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은 부동산 중개 할 수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죠. 없으니까 거기는 처벌이 1년에 1천만 원을 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법 부칙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법에서 걱정하는 건 뭐예요?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부동산 중개를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이 센데 그죠? 근데 법부칙 6조 2항에 한 사람은 할 수는 있는 사람이거든. 단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맞죠?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라면 법부칙 6조 2항의 사람이 공인중개사란 말을 쓰면 사람들이 보고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쓰긴 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으로 해결을 봐야 되겠어요? 네? 과태료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에 1천만 원. 즉 할 수 없는 자가 사용을 할 경우에는 1년에 1천만 원. 왜요? 일반 사람들이 그죠?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가서 부동산 중개를 할까봐 법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명 표기. 성명 표기는 뭘까요? 에? 왜요? 빨라요? 뭔가 빨라요? 왜요? 왜? 갑자기 간판을 철거한다고요? 아. 그거 몰라시게 갑자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은 뭔 얘기하는 거죠? 간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간판 지나다니시다 보면요, 대표자의 성명서에 있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자세히 이제 좀 보시지 않아요? 지나다니다 보시면, 그죠? 안 써 있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있어요. 성명은 무조건 표시해야 됩니다. 들립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5개 광고물에 설치한 경우 등록증의 기준에 성명을 표기하여야 되고,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거 아니지만 상당하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름 따로 쓰시는. 옛날에는요, 막 가명을 쓰고 그랬었어요. 그거 알려지기 싫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딱 나오니까 과태료죠. 바로 쓰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런데 옛날에 많았어요. 그죠? 옛날에 많았잖아요. 그걸 대표자라고 우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성명의 크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하다. 이거는 절대적인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때요? 왜 본인들의 이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우리 병원도 그랬잖아요. 병원도 옛날에 이름 병원 많았죠? 아닌가요? 무슨 안과, 김한수 내과 뭐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죠? 이름 걸고 딱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름 쓰는 걸 싫어하셔. 대부분 이름도 보면요 다 쬐까맣게 써 있어요. 그죠? 쫙 명칭 딱 써 있고 끝에 조그맣게 툭툭툭 써 있어요. 그죠? 보이기만. 전문의일 경우만 쓸 수 있어요? 무슨 김한수 의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닌 건 알겠는데 이름을 못 쓰냐고요. 그러니까 내과라는 말 자체는 전문의가 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요. 그죠? 김한수 의원이라고 쓸 수도 있겠지. 치과의원도 마찬가지군요. 치과도 옛날에는 지금이야 다 전문의지만 옛날에는 치과는 6년 나오고 그냥 다 의사였거든요. 그냥 전문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름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내과 요거가 문제죠. 내과, 외과 요걸 쓰는 게 문제죠. 근데 내과라고 쓰지 않고 의원이라고 해놓고 앞에다 유리에다 진료 과목은 다 들어가 있죠. 외과, 내과, 뭐 정형외과 다 들어가 있죠. 그 상관없어요. 전문의가 아닌 거지. 근데요, 솔직히 제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원 가보시면요, 동네 병원 가시면 뭐 해줍니까? 증상 보고, 그죠? 약 주고 주사 한 방 놔주고 끝이잖아요. 레지던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누구요? 누구요? 이영재가 누구죠? 네, 전문의 의사만 되면 되죠. 왜냐, 동네에서 할 거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연구를, 그러니까. 다 동네에서 하는데. 왜냐면요, 더 큰 병임을 알아도 처리가 안 되죠? 대학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의사만 하고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들 다 고생해서, 그래서 오래 걸리죠. 제가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도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공인중개사도 등급제를 두는 거야. 1급, 2급, 3급.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급은 뭐 10억 원 이하, 50억 이하 금액으로 따진다면, 아니면 종류별로 따져가지고 뭐 주택, 그러니까요.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배우시는 거에 한 7, 80%는요 써먹으실 일이 거의 없을걸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아니면은 종류를 좀 나누는 거죠. 공법 같은 거 굳이 안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죠? 세법 이런 건 좀 필요하고요. 골라서 좀 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학개론에 뭐 쉬프트 떼고 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실 건데
몰라도 중개업 다 할 수 있는데.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명 표기는 간판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간판에 대해서 성명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하고, 간판이 잘못, 사무소 명칭 위반, 성명 표기 위반이 되면 철거 명령을 먼저 한다. 철거 명령을 불이행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철거 명령을 먼저 한다. 갑자기 간판을 철거하면 깜짝 놀라니까.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이거는 뭐예요? 위에 거는 간판 얘기고 밑에 거는 뭘까요? 광고하는 거죠. 전단지. 그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이거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외우면 볼짝하다 그랬죠? 에? 무슨 내용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명함. 그죠? 그죠? 명함 다 알고 계시죠? 명함에 뭐 있어요? 사무소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그럼 되겠죠? 맞죠?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록번호 상관없어요. 네. 안 해도 돼요. 등록번호 안 해도 되는데. 명함이요? 아니, 지금 명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명함 내용에 있는 거를 여기 찌라시 있잖아요. 우리 전단지. 걷다가 표시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300에 30짜리 이거 붙여놓잖아요. 종이. 여기는 없지만 다른 데 가면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원룸 같은 경우. 그죠? 그럼 거기다가 뭘 표시해야 되냐면 외우려면 귀찮으니까 명함에 있는 내용을 넣자라는 얘기예요.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무조건 대표자 해야 돼요.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요 네 가지만 하면은 그 찌라시의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라는 얘기고, 명함은요 따로 규정된 게 있어요? 표시광고법에 의해서 직위, 등록번호. 등록번호는요 왜 넣냐면 공동중개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중개사법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저거예요. 찌라시, 명함 얘기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이 법에서 다루지 않는 거는 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에 그러니까 그거는 거꾸로 보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 인식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나는 솔직히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살짝. 그리고 또 가끔은 대표자분들 중에 이름이 난 조금 하면 이 사람 싫잖아요.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라는 건 그만큼 거래 당사자, 일반 사람들이 이제 공인중개사를 더 신뢰할 수 있게 효과는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죠. 내 이름 쓰는 건 좀 싫어도. 그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음식점이나 무슨 편의점에 대표자 이름 써 있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 우리 하는 일은요. 제가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거래 당사자의 전 재산일 수 있잖아요. 그만큼 좀 중요성이 좀 부각되는 업종이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말도 안 되는 것 좀 많아요. 수수료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수료 부분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받겠다는데 왜 니들이 못 받게 해? 뭐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변호사는 없는데. 그렇죠. 잔금시 받으라는. 그러니까요. 그 블라인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면서 가끔 막 애매할 때가 이해하시기가 힘든 부분이 생기실 수 있어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당연히 완성이 됐으니까 중개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잔금시까지 협의하게 돼 있어요. 네. 명시를 해야죠. 네, 명시를 하시면 합의가 됐다고 하는 거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바뀌고는 있는데요. 점점 바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어떤가요? 거의 잔금시에 일부 받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항상 최소한 하프앤하프 반은 받아라. 그죠? 받고 끝날 때 받고 이러는 게 문제가 없죠.
네. 특히나 매수인한테는 꼭 받으셔야 돼요. 매수인. 매도자는 괜찮다 했죠. 매도자가 깨는 경우는 진짜 좋아서 깨는 거예요. 돈 많이 벌 상황이 돼가지고. 그죠? 매도자가 깨는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야, 씨, 너 깰 거야? 그러면 수수료는 다 줘야 돼. 콜하고 줍니다. 그거 주고도 자기가 훨씬 남거든요. 원계약보다. 매수자는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매수자가 계약을 깨는 건. 그죠? 보통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성질상 똑같은 거란 건 있을 수가 없지요. 같은 옆집이라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가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편차가 그렇게 또 심하게 똑같은 걸로 기준을 놓고 편차가 날 수 있다 이런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가 더 마음에 드는 게 생겨서 계약을 해약한다? 그래도 그닥 좋은 그런 것보다는 돈 마련이 안 돼서 해약하는 경우가 좀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중개대상을 표시한 거 있죠? 거기서 이를 위반할 경우 성명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중개대상원의 표시를 개업공인사가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중개사무소 원본 등의 게시 의무 뭐 해야 되죠? 중개사무소 가시면 이제는 그죠? 여러분들 혹시 공부 중에 중개사무소를 가보실 상황이 된다면 뭐가 걸려있는지 봐야 돼요. 네? 공제증서 또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이런 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사업자는 뭐 때문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자격증, 등록증, 1억, 그리고 0.9%. 그죠? 요거만 필요합니다. 요율표 있죠? 대판 큰 거. 거기 0.9라고 써놓잖아요. 밑에다가. 그죠? 요율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죠? 원본으로 있어야 돼요. 뭐가? 등록증하고 자격증 원본. 그죠? 그 다음에 업무보정 설정 서류는 사본에도 상관없는데 보통 원본 꼽아놓겠죠? 그래서 A4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실무가 요소력증, 사업자 등록증, 뭐 별거 다 붙어있죠? 한 6개 붙어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4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등록증 원본 등의 게시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만에 주어지는 의무다. 이게 또 중요해요. 지금 등록증, 자격증 원본을 좀 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소공도 있네요. 그럼 소공도 자격증을 걸어야 되나요? 네? 걸어야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도 걸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거는 의무는 누가 갖고 있나요? 그렇죠.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도 자격증을 걸어야 되는데 그 거는 거에 대한 의무는 사장님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걸어야 되는, 무조건 걸어야 되는데 안 걸었으면 누구 책임이다? 소공 책임이에요? 사장님 책임이에요? 사장님 책임이다. 아시겠죠? 아니요. 그건 상관없죠. 동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자 보세요. 수수료에 대한 만약에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나의 직원이죠. 그죠? 그럼 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잖아요. 그럼 사장님은 직원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든지 월급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일에 대해서 얼마씩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벌었다라는 걸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 버는 거에서 500만 원은 얘 줬다라고 신고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또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월급을 받는다. 그럼 원천징수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죠. 그죠? 원천징수를 내가 급여에서 세금 떼고 얘 주고 나는 얘 급여에 대한 걸 또 신고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죠. 세금 계산으로만 따진다면. 그러니까 1년에 얼마를 얘를 지급을 했다 그러면 나는 원래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원천징수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라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떼어놓는 거예요. 세금 떼고 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나중에 원천징수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아니요. 지금은 직원이 되는 거니까 원천징수를 지금 내가 사장님이
아니, 내가 사장님이 다 해야 되는 거지. 사장님이 직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직원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그럼 사장님, 근데 어떻게 해요? 이러는데 누가 해줘요? 세무서에서 해주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에 따라서. 소득세. 그죠? 원천 징수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하시죠? 이해가 잘 안 돼. 네. 네. 그게 맞죠? 당연하죠. 아, 세금은요, 이익이 생긴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소속공인 중에서도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럼 급여를 받는다는 사람이면은 원천징수를 당해서 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건 세무서에서 따질 일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세금을 띄고 5대5가 아니고요. 500만 원 서로 간에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근데 500만 원 이익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셔야지. 그 원천징수하는 것도 각종 근로소득세잖아요. 근로에 대한 소득세예요. 내가 일한 근로에 대해서. 월급제가 아니고 실적제로 하잖아요. 실적제로 하니까 그것도 이제 세무서에서 정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년에 지급한 금액이 3천만 원이 됐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그 3천만 원을 나눠서 월로 만약에 그걸 나눠가지고 원천징수를 할 건지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업자, 동업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사업자가 없죠. 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쉽게 얘기하면 원래 근로자이니까 사장님이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돈을 줄 때 우리 받을 때 월급 받으실 때 어때요? 다 원천징수 띄고 받잖아요. 저도 다 띄고 받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 되는 거지. 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신 거는 아유 저 사장님이 다 내야 될 걸 왜 나한테까지 같이 띄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본인도 원래 세금을 내시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합의하기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5대5가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좀 억울하잖아요. 세금 내야 되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솔직히. 근데 신고를 하는 상황이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뭐 세금을 제하고 5대5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6대4로 해서 사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돼? 이게 좀 억울한 거지. 근데 억울한 게 아니에요.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어떤 식으로든. 같이 세금을 내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하고 5대5로 해요. 이 얘기는 세금 본인이 낼 부분을 내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거 받으면 세금 안 내는 거지 그냥. 그렇게 보통 하실 것 같아요. 세금 부분을 그러니까 안 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장님이 내는 거지. 근데 그거를 같이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낼 걸 대신 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다음에 이중등록과 이중소속. 이중등록은 등록이 두 개란 뜻이죠. 이중소속은 뭘까요? 등록이 하나, 소속이 하나, 혹은 소속이 두 개지요?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 둘 다 가능하겠지요. 근데 직원 같은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이중소속만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쉽게 생각하면 양다리 걸친 것이다. 등록만 이중등록이고 나머지는 이중소속이다. 그래서 이중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개업공인중개사 이건 법에서는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등록을 두 개 한다라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등록이 두 개라는 건 하나 빌려주지 않을까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금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중 소속도 마찬가지죠. 등록이 두 개이면 등록 하나에 소속 하나면 나는 등록증 내가 만든 등록증은 빌려주고 그죠? 내가 소속된 데서 일을 하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은 다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나 다 어때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하지만 이게 뭐예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된 건 절대적 등록이 없죠? 이중등록해 보시면 그죠? 이중등록은 등록이나 소속이 될 수 있고 소속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될 수가 없고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은 양다리 걸친 것이므로 절등치 1년에 1천 이중사무소와 임시중개시설
물은 떴다방 영업을 한 걸 임등취해 1년에 1천.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등록과 소속은 뭐예요? 등록은 행정적으로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 그죠? 이중 사무소는 뭐였어요? 등록은 하나인데 사무실이 두 개죠?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죠? 등록은 두 개, 등록을 자체를 두 개로 한 거고, 이중 사무소는 떴다방. 그죠? 임시시설물 떴다방, 아니면 사무소 두 개.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고, 똑같이 둘 다 1년에 1천만 원이다. 네. 당연하죠. 법인일 경우도 우리 헷갈릴 수 있는 건 법인이라고 그랬죠? 법인도 등록이 몇 개예요? 법인도 등록은 무조건 하나죠. 왜? 분사무소는 신고니까. 그죠?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까 강남 했죠?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둔다고 쳐도 다 분사무소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무실 몇 개예요? 4개죠. 4개지만 등록은 몇 개예요? 하나. 강남구에 하나. 그죠? 그러니까 법인일 경우에도 등록은 무조건 하나. 자격증 하나당 무조건 등록은 한 개밖에 못한다. 아시겠죠? 사무실은 이렇게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뭐일 경우에만? 법인일 경우에만. 개인일 경우에는 이중 사무소는 절대로 안 된다. 임시, 네? 그렇죠. 얘 같은 경우도 그 분사무소가 같은 강남구에 있으면 안 돼요. 한 등록 간청, 그러니까 같은 시군구에 분사무소와 본점이 같이 있어도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몇 개든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개인일 경우에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돼요. 개인일 경우엔. 그리고 두 개의 사무실은 이해하기가 쉬우신데 임시 중개 시설물이라는 거 얘기할 때 5분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아파트 분양하러 간다 그러면 뭐 사람들 쳐놓죠? 파라솔 막 쳐놨잖아요. 옛날에. 여기도 심했고 그죠? 파라솔은 개념을 잡을 때 파라솔은 건물로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죠. 그럼 파라솔을 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름을 쳐놓고 중개행위를 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 판례가 어떻게 나왔다? 임시천막이란 거 했었죠? 임시천막은 뭐예요? 천막이 아주 보기 좋게 크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 열고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이름 걸어놓고 안에 책상 있고 컴퓨터 있고 소파 있고 막 난리 난 거죠. 그죠? 천막 안에서. 근데 우리가 개설 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건물만 하라 그랬죠? 가건물은 안 되고 무허가 건물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얘는 등록 기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임시시설물이잖아요. 안 되겠죠 원래는. 그죠? 자, 잘 보세요. 얘가 사무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중요한 게 이중 사무소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가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아이 천막은요 판례에서 뭐라 그랬냐면 건물로 봤어요. 건물 오케이. 그러니까 이중 사무소에 걸렸어요. 이해되시죠? 이중 사무소에 걸렸다고. 이중 사무소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럼 이중 사무소 말고 파라솔을 쳐보자. 이렇게. 그죠? 파라솔을 치자. 의자를 놓고. 그림 잘 그리죠? 파라솔을 치니까 어때요? 얘는 건물로 보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 이중 사무소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지. 맞죠? 천막을 치니까 이중 사무소에 걸린 거예요. 이중 사무소에 걸리니까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냥 파라솔을 치자 했다고. 근데 파라솔이 또 만연하니까 어때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시 시설물 설치 금지라는 조항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요? 천막을 치면 이중사무소로 걸리고 얘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시시설물 설치로 걸리는 겁니다. 지금은 빠져나올 구멍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